그 다음에 이제 적법을 하나 합니다. 적법행위. 당연히 적법해야 되겠죠. 불법적인 것은 효력에 당연히 없어. 당연히 무효화돼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나중에 책을 다시 제가 볼 거예요.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이 적법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적법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자, 다 읽어보시면 보통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 적법행위는 강행법규와 의무법규가 나눠집니다. 말대로 강행법규는 법에서 딱 너 해라 이렇게 정해진 강행법규입니다. 의무법규는 내가 이 법을 배제하고 두 당사자끼리 약정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의무법규입니다. 그럼 어떤 게 강행법규고 어떤 게 의무법규냐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판단해요? 법원이 판단합니다. 보통 반사회 질서에 관한 것들은 다 강행법규인데 우리는 그런 깊이 있는까지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행법규는 두 당사자들이 즉각으로 배제할 수 있냐 있냐가 문제입니다. 둘이 당사자끼리 배제할 수 있으면 임의법규, 배제할 수 없으면 강행법규입니다. 구별하기 쉬운 것은 두 당사자끼리 법에서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임대차는 자 가방을 오라고 임대차 할 때 임대차에 따라 반드시 임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거는 근데 내가 우리 당사자끼리 임대차 하면서 나는 임료를 안 되겠다 이렇게 약속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면 임의법규, 가능하면 강행법규. 나눠집니다. 자, 강행법규 중에서도요. 내용은 많지만 여러분들 알아실 것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어요. 뭐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요. 자, 강행법규에서도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는데 요 효력 규정은 무효입니다. 효력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무효. 단속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사법상 유효가 됩니다. 제일로 잘 나오는 문제가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에서 요 단속 규정이 유효냐 아니냐 것이 나오는데 얘가 미등기 전면이에요. 똑같은 말로 하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는요 중간 생략등기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벌로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법상 효력에서는 변론을 하더라도 두 당사자 간의 사법상 효력까지는 무효를 하지 않고 유효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제일 잘 나오는 게 미등기 전명과 중간 생략등기고 좀 어려운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등기부에서 미등기 전명회는 우리가 소유권을 건물을 수취하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다 했잖아요. 이런 것을 뭐냐면 모두 등기라고 부르거든요. 미등기 전명회를 다른 말로 모두 생략 등기를 제일 처음 했다는 뜻이에요. 모두 생략 등기는. 그래서 이런 모두 생략 등기나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단속 규정에 해당해서 유효입니다. 누가요? 판례가요. 판례가 알아두셨죠? 요 두 파트의 판례만 잘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 책에 나오는 것들 여 중에 무효는 뭐냐면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정해져 있잖아요. 상관의 0.9%만 받아라. 근데 이 수수료를 상한을 넘는 계약을 했어요. 상한을 플러스 알파를 받아서 내가 돈을 더 받겠다. 그런 계약을 썼어. 그리고 얘는 뭐다? 무효이다. 돈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뭐만 아셨죠?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아니 다 끝나고 다 하세요. 자, 적법병 이겁니다. 사이즈 타락스. 하나하나 책을 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엄청 중요한 조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이즈 타락스. 자, 그냥 보시고 지금 책에 다시 하렵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은 뭐냐면 중요한 조문이 하나 나오는데 103조에 뭐라고 나왔냐면 선량한 풍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103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량한 풍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선량한 풍수, 기타, 사회 질서에서 선풍기라고 부릅니다. 이 종류. 자, 요 103조에 위반되는 것은 무효가 되는데요. 무효가 되면 보통은 전부 다 이럽니다. 자, 갑과 을과 사이에 어떤 계에서 무효가 됐다. 그러면 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다 부당이득이 있으면 다 내가 이분한테 내가 돈을 잘못 보냈어. 이분한테 보냈는데 다른 분한테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사이에는 원이 없이 이루니까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법률은 원이 없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얘만 안 그래요. 특별하게. 얘만 좀 어려운데 얘만 무효가 되더라도 왜? 워낙 나쁜 놈이거든요.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보통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위반되는 것은 부당이득 청구를 못합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 불법 원인 급여라고 부릅니다. 그럼 불법 원인 그녀가 뭐냐? 자, 여기 보십시오. 갑하고 을이 도박을 합니다. 도박하고 있다가 자, 갑이 을한테 자, 1억을 빌려줍니다. 자, 만약에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죠. 근데 만약에 을이 얘한테 돈을 빌려줘서 다 이러다 칩시다. 갑한테. 그럼 갑은 을한테 1억을 빌려준 이 돈을 갚아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을은 얘 돈을 갑한테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네. 안 갚습니다. 만약에 갚았다 칩시다. 자, 얘는 안 갚아도 되는데 만약에 갚았어요. 우리 1억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요? 시 도박은 사회적 선량한 풍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얘는 무효거든요. 무효가 되면 돈을 준 것을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만약에 허용해버리면 누구나 다 도망가죠. 야, 돈 꿔주라. 팠네? 야, 뭐 사회적 선풍기에 반하잖아. 무효야. 돈 돌려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얘를 받아들이는 청구를 돈을 갚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받은 청구 뭐예요? 이행을 하기 전이면 이행을 안 되는데 1억을 갚았더라도 이 을은 사회적 타당성에 위반되고 103조에 위반되고 다른 것은 안 돼요. 103조에 위반됐을 때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법 원익금해라고 불러요. 또 흔히 말하는 갑과은과 부척관계. 요즘 척관계를 안 쓰고 예전에 썼는데 지금 척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법률에서도. 갑과 은하고 대표적인 게 불균관계를 계약을 했어요. 돈을 줬어.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계약을 모르니까 계속 돈 내놔라.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갑이 우리 여자한테 계약을 하면서 내가 1억을 줬어. 1억을 줬는데 갑이 너 1억 주는 선풍기에 반해. 내 1억 돌려도 라고 청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정상일 거 아니에요. 나쁘지 그러는 한 사람한테 그 돈을 주면 너 니들 계약해라 이런 꼴밖에 안 돼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런 관계를 차단하는 게 뭐냐? 이해되시죠? 그 말이죠? 자, 불법 그죠. 그다음에 자, 그림은 많습니다. 판례가. 자, 이거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 지금 아직 이 파트에서 지금 이중 매매를 안 했거든요. 책을 가면서니까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책 앞으로 하면서 하랍니다. 자, 보십시오. 자, 어딜 피시냐면요. 40페이지를 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고 자, 갈랍니다. 자, 권리는 일단 좌에는 다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자,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는 재단하고 사단은 나는데 권리 능력 재단 사단이 있었거든요. 권리 능력 없는 재단과 사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법인과 없는 재단이나 부른데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아, 자연과 법인이 있구나. 사람은 다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의사능력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취자, 뭐 아주 어린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능력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이, 피한정 후견이, 피특정 후견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소했다 그랬잖아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거기에 보면 자, 목적이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끝나서 목적이 넘어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목적의 확정성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줄에 거기 제일 마지막 줄을 치던 이행기까지 마지막 줄 바로 위에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가 무효이다. 이행기까지. 법률행위시가 아니고 이행시에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행기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자, 목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은 사회통념에 결정난답니다. 굵은 글씨 보이죠? 누가 판단해요? 사회통념상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판단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넘으시면 44페이지 보시면 자, 불능의 모습에서 원시적 불능과 후벌적 불능 있죠? 거기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전부 불능일 때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눠서 성립전과 성립후로 나눴습니다. 성립전은 원시적 불능, 무효가 중요해요. 무효가 원시적 불능 무효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후발적 유효 불능에서 유효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무효냐 유효냐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작상이 사실 책임도 했었고 일부 불능일 때는 일부 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 규책 사유일 때 규책 사유 고의 가실, 규책 사유가 뭐냐면 고의 가실입니다. 고의 가실 있으면 채무의 불이행이나 해제권을 행사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의 가실 없으면 위험 부담을 졌습니다. 위험 부담은 원래 쌍무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나오시면 채권에서 하면 아실 겁니다. 쌍무계에서 위험 부담이 발생하는데 채무자, 쌍무, 채권자도 부담이 있고 의무가 있고 채무자도 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쌍무 계약에서 채무자가 무형 부담을 지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지칠 때는 채권자가 위험 부담을 짓습니다. 이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 강행복구 의무복구 있죠? 그래서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의무복구. 특약으로 배제 못하면 강행복구 입니다. 읽어보시면 별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도 그냥 이런 거 쭉 읽어보세요. 그냥 강행법규 판단 기준은 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뭐 외울 필요 없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중요한 것은 강행법규의 종류 있잖아요.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 얘는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거기다 쓰세요. 강행법규 종류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 판례만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제일 잘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죠. 미등기 전매행위나 중간 생략뜯기는 유효이다. 중개사 수수료 상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강행 판례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강행 규정으로 무효이다. 너 돈 받을 것만 받으세요 라는 뜻이겠죠. 네. 자, 판례를 쭉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제가 설명한 판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중간 성향특기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저기 예제 문제 봐보실래요? 저기 써놨잖아요. 자, 예제 문제 보시면 49페이지에 다음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강행법 규정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고 효력 규정에서 나오면 무효. 단속 규정에 생각하면 사법상 유효.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법상 처벌은 되지만 사법상 리둘 사이의 계약은 성립하세요 라고 이런 뜻이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성략뜯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네? 또 뭐 미등기 전명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네,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그겁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겁니다. 2번, 3번, 4번, 5번 읽어보시면 됐습니다. 자, 거기에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있죠. 그게 선풍기를 제한합니다. 자,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요, 선풍기는 모든 이런 목배로 관련해서에 다 적용돼요. 우리는 이 법률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왕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왕이라 이 말이에요, 지가. 얘가요.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 사항을 이용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얘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전선이 제 3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얘는. 그 다음에 자, 거기를 보시면 이제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50페이지 보시면 자, 판례 보시면 저기 박스 안에 판례에 50페이지에 3번 보십시오.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목적물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계약 이행을 구하는 것이 설령 없었기 때문에 사유를 반하냐 안 반하냐? 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정 소구. 소구의 뜻은 성립하지 않나 말이고 적극이란 말은 성립한단 말입니다. 자,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애초에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는 그럴 때는
사회질서 선풍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다면 선풍기에 적용되는데 그게 법률행위 계약획을 추후에 안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선풍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빨리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무작위 많습니다. 자, 봐보세요. 자, 51페이지 보시면 정의관념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봐봐요. 1번에 정의관념에 관한 행위 있죠. 그럼 1항을 보십시오. 협박상 범죄하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예컨대 범죄 행위 포기를 대가로 금전을 주기로 하는 계약. 그렇잖아요. 범죄 행위를 포기한 대가로 인질범. 네? 네 인질 안 잡으려니까 돈 주라. 당연히 나쁜 짓. 하여간 나쁜 것은 반사회 질서에 반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법정 사회 진술하는 대가로 금연을 거부받는 것, 경매나 입찰에서 부정한 당합행위, 공무원에 대해서 청탁하는 경우, 다 안 되겠잖아요. 이게 되겠죠? 뭔 말인지. 그 다음에 저기 6번을 보시면 소송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상당성을 잃은 과도함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국부. 그냥 상당성을 잃은 국부 하면 틀려버립니다.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도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 그리고 그 판례를 잘 읽으십시오. 저기 3번을 보십시오. 판례 3번을 보세요. 자, 비자금을 가지고 그걸 인식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소극적으로. 이게 비자금을 다른 사람한테 인치하는 거예요. 야, 좀 맡겨달라. 그런 것까지는 반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비자금 나쁜 거잖아요. 그잖아요. 비자금 나쁜 건데 꼭 그럴 것 같잖아요. 반사회 질서에 선풍기에 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하는 임치계약, 그 계약은 반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비자금 단어 딱 보시면 얘가 나쁜 거네 라고 해서 선풍기에 해당된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저기 52페이지 5번 판례도 아주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허위 근저 설정 등기는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한 것은 선풍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올해 2025에 작년에 시험 답입니다. 얘가 아주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이중매매는 제가 다시 하랍니다. 자, 53페이지에 보시면 자, 인류나 신분질서에 반한 행위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읽어보시면 1항을 보시면 혼인질서에 반한 행위는 무효이고 부척관계 유지의 대가로 재산권을 차벽에 증여한 계약이나 부척관계를 맺을 때 본처와 이혼하거나 본처가 사망 시 호적에 입적한다는 부수 약정은 다 이거 나쁜 건 다 무효다 이 말입니다. 다만 부척관계를 끊을 때 너한테 양육비를 아이가 있으면 양육비를 주겠다 아니면 생활비를 주겠다 이런 것들은 유효입니다. 왜? 내가 나쁜 짓거리 안 하고 좋은 사람이 될래요. 법이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나쁜 행위를 단절해서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 그런 계약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이겁니다. 뭐 혼인 예약 시에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일정한 금전 직권 말도 안 되잖아요. 부부나 부자 간에 동거하지 않기로 하네요.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되고 읽어보시면 읽으실 수 있으니까 넘겨보십시오. 거기 개인을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그것도 다 안됩니다. 4번에 보시면 과도한 경업금지 과도한을 떠올리십시오. 그냥 개인의 경제활동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 이렇게 하면 아니고 과도한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4번은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동기불평은 중요합니다. 별표 주세요. 동기불법. 55페이지 보면 동기불법. 자, 동기불법은 이런 뜻입니다. 저기 나오면 동기 차고도 나오거든요. 동기 이런 활동. 자, 처음 할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요 동기가 되는데 이 동기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책에 나왔잖아요. 도박을 한다든가, 네? 위에서 도박을 한다든가, 범죄의 행위를 장소를 위해서 어떤 주택을 건물을 임대차한다거나, 또 도박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건물을 임대차하거나, 이런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요놈의 불법으로 이루어질 때. 자, 동기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에 나와서 나 요 건물을 1년만 임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임대한테 이렇게 이거나 우리 또 흔히 뭐라고 하죠? 도박 하우스라고 하나요? 나 이거 하우스로 쓸랍니다. 도박하는 장소를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나 하우스로 쓸랍니다 라고 말하는가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동기 불법은 원칙적으로 뭐냐? 유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근데 판례는 뭐라 했냐? 외의를 인정했어요. 두 가지. 거기 있는 그 55페이지 있죠? 판례는 불법한 반사의 질서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고 상대방이 인식했거나 동기가 표시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 무효로 합니다. 이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동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표시되거나 동기 불법이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얘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기 불법은 모르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얘를 뭘 할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는 다 유효입니다. 몰라요. 임대차 할 때 내가 하우스를 쓸지 안 쓸지 모르잖아요. 임대라든가 말할 일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니까 유효합니다. 그 임대차 계약은. 근데 내가 임대인이나 집주인한테 나 이 하우스 쓸래요? 표시할 거나 내가 쓴 것을 말하지만 얘 상대방이 임대인이 알아. 그럴 때는 무효한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죠.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 쓰시고 거기에 있는 판례 1, 2, 3번 다 중요합니다. 여기 판례 나와 있는 1, 2, 3번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3번 반시설 효과 있죠. 불법인 급여. 뭐라 했어요? 자, 읽어보십니다. 746조. 불법을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대표적인 게 불공정행위인데, 자, 뭐 먼저 아셨죠? 불법으로 원인하면 원래 모여가 된다 했잖아요. 모여가 되는데 103조에 위반해서 그러는 경우에는 모든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103조와 104조가 불공정이거든요. 103조와 104조 다른 것은 아니에요. 103조와 104조 위에서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는 뜻입니다. 자, 불공정 법률 2에 뭐냐면 사회적 타당에서 104조에 해당합니다. 자, 103조, 104조까지 하고, 자, 지금 나중에 해야 되나? 자, 103조에서 자, 104조를 104조가 뭐냐면 불공정입니다. 또는 폭리행위입니다.
103조와 104조 사이에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거 뭐라고요? 103조와 104조. 그래서 불공정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 103조의 예시규정이라고 부릅니다. 103조에 예시해놨다 이 말입니다. 예시규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103조, 104조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이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공정 행위가 되는 것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자, 불공정 행위라는 객관적 요건은 현저한 불경형이 있어야 돼요. 불균형, 공경이 아니라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현저한 불균형이 이루어야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 요소로는 공방이라든가 경설, 그건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경험 플러스 폭리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폭리의사. 자, 사례를 한번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에서는 여기 하나 더 할까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중요하니까. 자,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공박, 경설, 무경하고 폭리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 현저한 불균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곧바로 얘 공박이나 경설이나 무경험으로 추정되냐 이 말이에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중요해요. 현저한 불균형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0만원짜리인데 10만원을 샀어. 누가 봐도 불균형이 이루어졌잖아요. 불균형이라는 말은 내가 해야 할 급부와 반대 급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인도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할 급부와 반대 급부가 있어도 누가 봐도 얘는 100만원짜리인데 10만원에 주고 산 거예요. 이해가 넘는데 현저한 불균형이 이루어졌잖아 이게. 근데 현저한 불균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너는 공방했거나 너는 경찰했구나 너는 경험이 없구나 라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뭐 그럴싸하잖아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니까 니들이 공방하고 경찰하고 무경 누구 한 사람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간에 누구 하나가 균형이 맞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럼 그 균형에 맞지 않는 것들은 네 주관적으로 얘가 해당이 됐을 거 아닐까냐. 세 가지 하나는 해당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추정 안 되는 게 누가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불공정은 무효잖아요. 왜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103조, 104조가 예시 규정이니까 얘는 부당이면 반환 청구도 못한다 했잖아요. 당연히 무효가 되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직 했으면 재앙적 규정이라고 했어요. 왕의 규정. 얘 둘은 다 왕의 규정입니다. 근데 얘가 무효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 책임을 짓습니다. 이 두 개 다. 이런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저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을 짓습니다. 그러면 알았죠? 중요합니다. 추정되지 시험에 나왔으면 현재 보기에 따라도 곧바로 얘가 추정되지는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 행위는 자 현저한 불공정이 이뤄야 되니까 경매 같은 것은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국가에서 하는데 불공정할 일이 없잖아요. 적용 안 씁니다. 자, 증여에 관해서 물론 유상 증여도 있겠지만 자, 증여를 주는데 무상 증여를 주는데 불공정한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해당성이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데 네가 뭐 균형이 있고 없고 따질 여지가 없죠. 그래서 경매나 증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불법 원인.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설명했으니까요. 무효 행위에 좀 어려운데 얘는 보일까?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 그냥 써놓지 마세요. 무효 행위의 전환과 추인.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효 행위가 됐는데 그 무효 행위를 가지고 또 다른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거를 유효로 만듭니다. 그게 무효 전환이에요. 무효 추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효가 됐는데 얘를 내가 사례를 들겠지만 내가 무효인데 그래?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동의해버린 겁니다. 추인은. 그런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환은 가능하지만 추인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듭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80대 할아버지한테 A라는 부동산을 을이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요 가치가 보통 한 1억 정도 됩니다. A라는 부동산이 건물이 토지든 간에. 근데 얘 부동산에는 얘 값을 하면서 80대 노인의 값이 얼마에 매매를 하냐면 3천만에 매매합니다. 그러면서 을은 계약금으로 1,000만을 딱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2천만을 줍니다. 완불해서 딱 가져갑니다. 좀 나쁜 놈이 같잖아요. 얘는 판례가 뭐라겠냐. 계약금 1,000만원고 이틀에 바로 2천만원 갖다 주는 것은 보통 그러면 1,000만원 다 주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예요? 3분의 1 미만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 104조 위반으로 무효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효가 됐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줬어요 지금? 자, 소유권 만약에 이행하기 전이면, 만약에 이행 전이다. 얘 갑한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뭐라? 등기 전이면 이전될 필요 없습니다. 의무 없어요. 등기 의무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등기 해줬으면, 아니 등기가 다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갑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아까 좀 불법 원인 급여에 이랬다 했잖아. 불법 원인을 해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 못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불공정한 한 사람에게만, 폭리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얘는 폭리자이지만 얘는 아니잖아. 선량한 피해자예요. 얘가 강력하다니까요. 위반되는 것은 뭐라 했어요? 무효가 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했잖아요. 불법원이 급여에 의해서. 당연히 못해요. 못해야 돼. 소유권 이전도 안 되고, 얘가 소유권 이전 청구할 때도 안 되고, 대금 반환 청구도 못해요. 원래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얘가 얘 위반인데, 그게 지금 우리 투칙에서 불법원이 급여인데, 근데 폭리자에게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단소장에서 읽어보시면 단소장에 나와요. 그런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입니다. 얘는 아니잖아요. 얘만 나쁜 놈이잖아요. 이렇게 선량한 사람 너는 봐줘야죠. 나쁜 놈 너만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할 수 있어요 라고. 을은
이 돈을 줬잖아요.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줬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을은 3천만 원 못 받습니다. 3천만 원 반환 청구 못 합니다. 왜요? 요 위에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그래도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제 상황은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을의 입장에서 봐서는 3천만 원을 날린 거잖아요, 지금. 못 받은 거 3천만 원 날린 거잖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홍리사를 가지고 그랬다지만 가판대 가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1억 1천만 원에 제가 드릴 테니 나한테 소유자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뭐 할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본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효이지만 다른 요건을 다 충족해서 유효로 시도할 수 있냐? 시도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냐? 이게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3천만 원 잃어버린 것보다는 얼마요? 1천만 원 더 주고 2천만 원 더 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는 전환도 한다고 추진도 안 돼요. 얘는 불공정에는 할아버지 생각하셔서 그러면 내가 만약 나쁜 놈이라면 3천만 원 건지는데 어떻게 건질까? 할아버지 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애우시지 않으셔도 다 이렇게 생각이 날 겁니다. 되셨죠, 뭐 말인지요? 이게 이제 104전. 자, 이거는 좀 어려운데 시간이 되려나? 자, 이중 매매인데 지금 첫 강의 분들 많은 분들 계시니까 자, 지우랍니다. 지워도 되죠? 네. 여기에서 자, 선풍기에 관련해서 중요하고 복잡한 어려운 문제 나온 경우에는 많이 달라 많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요. 여기 52페이지를 제가 하려고 해요. 자, 52페이지 보시면 신막습 써가지고요. 박스 안에 엄청 길잖아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3 그리고 소단원 1, 2, 3, 4, 5, 6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따 보면 머리 터져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이 패턴만 딱 아시면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이것만 아시고 적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안 읽어도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의 A 물건을 우리 매매가를 합니다. 근데 얘를 뭐라 그러냐면 제1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병이 꽃입니다. 뭐라 할까요? 얘를 1억 주고 얘한테 팔았어요. 매매가 됐어. 근데 병은 얼마 주냐면 1억 2천 준대요. 그래서 얘를 부를 때 얘를 제2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분명히 어떻게 됐냐면요. 얘 값이 요 제 을한테 1억에 팔라고 했는데 값이 병이 자꾸 1억 2천을 팔아라고 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팔까요? 안 팔까요? 병한테. 팔아야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자기 재산이에요. 내 재산 내가 판단하는데 왜 국가 네가 개입해? 라는 겁니다. 그게 사적 자체 원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본주의 핵심은 소유권을 인정하냐 안 하냐고. 이게 문제잖아요. 내 소유권을 인정한단 말은 내 소유권을 누구하든지 양도하고 처벌할 수 있단 말인데 내가 돈 1억 2천 더 준다는데 당연히 병원한테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그런
맥락에서 봅시다. 자,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냥 팔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순서가 계약금을 줬어요. 네? 계약금 매매자였으니 계약금 줬을 거 아니에요. 뭐 계약금을 줬어요. 그럼 얘는 값은 계약금 줬으면 계약금 2배 주고 얘한테 팔아도 될 거 아니에요. 중도금 전을 말합니다. 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값이 나 얘한테 계약 500만 원 받았어. 보통 1억에 대해서 한 10% 정도 계약금을 하거든요. 자, 그럼 10% 1000만 원 합시다. 1000만 원 계약을 걸었어. 처음 결국 얘가 2,000만 원이다. 그럼 또이또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얘가 한 800만 원 걸었어. 한 400만 원 남잖아요. 두 배 유학금 2배 주거든요. 그럼 1,600원 400만 원 남잖아요. 그냥 안 줘서. 당연히 값은 병원에 팔겠죠. 판게 적법합니다. 또 정상적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거예요. 얘는 중도금 이유입니다. 중도금 이후에 얘가 뭐냐면 판례는 이렇게 말해요. 얘가 꼬시기는 꼬시는데 너무 심하게 꼬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당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적극이란 말이에요. 얘는 중개법, 매도 나오고 중개 실무도 나옵니다. 얘가 이렇게 이 짓거리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돼요. 그냥 쭉 있다가 그냥 가담했을 때 나쁜 짓거리에서 우리 가담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병이 취득합니다. 그냥 가담하면 그냥 병이 취득해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나 손해보더라도 너한테 안 하겠다. 나 그냥 너한테 야 계약 2천 벌었어. 나 4천만 원 주고 나 너한테 팔게. 확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게. 근데 얘가 제2인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때는 문제가 발생해요. 판례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병이 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103조의 상품 사용량한 평소 기타 사유 바란다고 합니다. 103조. 그죠?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적극 가담했을 때는. 자, 어떻게든 이것만 이해하셨죠? 지금 이 법률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얘가 위반을 했으니까 얘는 자 위반돼서 무효했죠. 무효하는데 뭐라 했어요? 무효하면 반드시 얘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당했다. 병으로 해서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 이전 됐으면 갑은 병한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 얘 위반 때문에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아시죠? 예? 요 패턴을 잘 기억하시고. 자, 8년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네요. 갑과 을 사이에 있는데 을은 자 계약금을 주고 자 중도금 줬어요. 잔금 남았어. 그럼 내가 저 갑의 A라는 물건을 내가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으면 기대치가. 그 믿음에 신뢰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익이. 그러면 얘는 누구냐 말하냐면 얘는 그 신뢰를 배신하였다. 얘 배신하였다. 바로 배신. 여기서 배임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이런 배신 행위에 의해서 얘가 침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해줄 것이냐 너를 이 패턴을 아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가 못하잖아요. 소유권 발행 못하잖아요. 못한다 했잖아요. 얘 위반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갑을 경유 얘는 못해. 그래서 얘 을이 갑을 경유해서 소유권을 갑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요 권리를 이용해서 너 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만약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인정 안 해줍니다. 나중에 취소권 인정이지만 취소권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제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이분이 채무자야. 내가 채권자고. 근데 이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재산을 저분한테 양도해 버렸어. 나한테 돈을 갚을 돈도 있는데. 그러면 나를 채권자를 해야 할 의사가 있죠. 그 해야 할 의사를 사회 의사라고 부릅니다. 채권자의 사회 의사. 채권자를 해를 끼치는 의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에서 저분한테 주는 매매나 양도했을 때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취소할 수 있어요. 채권자를 그런 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인정 안 하지만 채권자 대입권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죠. 특수한도 위반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얘는 배임죄도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라주세요. 배임죄. 얘 배임죄 걸려면 얘가 중도금을 줘야 되고 얘도 소유권 등기하기 전에 최소한 중도금까지 줘야 돼요. 그래서 배임죄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겠죠. 채권자 대입권과 채권 취소권. 그 다음에 얘가 103 적극 가담해서 103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므로 얘가 얘한테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러므로 을을 적극 가담이 나쁜 놈이라 이 둘이는 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각과 병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져요.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죠. 둘 다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너는 얘한테 반환 청구 못한다. 그러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적극 가담한 거예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직접 못하니까 뭐래라? 얘를 대의해서 네 거로 가져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잘 나온 이중 매매입니다. 그 말을 쭉 다 써놨습니다. 불법행위, 매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자 취소권, 대입권, 3자 문제, 그 다음에 확장 적용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 세 3자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비용이 3자한테 매도를 했는데 양도거나 매도를 했을 때 얘가 지금 선입니다. 제 정은 선이에요. 그러면 정은 보호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니까요. 이게 대장이라니까요. 103조, 104조 위반한 경우에는 제한적 규정이기 때문에 제3자 절대 못 받습니다. 얘는 다 돌려받아야 돼요. 보통 여러분 보시면 의사표시 보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제3자를 보호한다 말이거든요. 근데 103조와 104조에 의해서는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103조, 104조는 강력합니다. 뭔지 아셨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 이 행위를 하지 마라, 이 행위 마라 강력하고 다 일일이 나열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법정은 이렇게 두꺼워질 거 아닙니까? 그걸 아울러서 하는 게 103조예요. 설령 사회에서 발언한 행위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이런 강력한 규정들이 나온다. 일일이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103조, 104조는 워낙 강력한 거기 때문에 자 50분 됐나요? 시계 관념이 없네요.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하고 할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법률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 딱 핵심만 아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씁니다. 유추해서, 그 다음에 확장해서, 뭐 예문해서, 해석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2개 봐면 돼요. 뭐 가능하면 3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외우지, 잠깐만 이거 봐보세요. 자, 외우지 마시고. 모든 철학은 딱 3갈래로 나눠집니다. 주관주의, 객관주의, 절충주의. 기본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학설론자, 절충주의에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발전하거든요. 모든 학문 다 그래요. 주관주의가 제일 먼저 나타나고, 주관주의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원시 시대에도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해 본 거예요. 규범, 우리가 살아가면 사회가 발전하면 규범을 가지잖아요. 글쎄,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니까 상대방도 고려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얘는 상대방을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더 사회가 발전하면요, 지구는 하나잖아요. 보충점, 제3자가 봤을 때 니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흐름이 이렇게 되구나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얘를 대표적으로 주관주의, 객관주의, 절충주의. 얘는 누구 마음대로? 주관주의,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누구? 표의자 마음대로. 표의자를 중심으로. 얘는 상대방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딱 그냥 알고 그냥 이것만 그냥 보세요. 나머지는 몰라도 되니까. 얘는 제3자의 물로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뭐 자연적으로 원시대는 나가 중요하잖아요. 남을 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내 입장 내 말하는 사람 표의자의 뜻, 표의자 의사표시를 말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원시시대에는 발달이 주관적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달하기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표시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착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착오는 내 뜻대로 한다니까요. 내 뜻대로. 착오란 말은 내가 의사표시를 하면서 잘못한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반 보증을 쓰는데 연대 보증을 착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여지가 없잖아요. 내가 뭐 연대 보증 썼으면 연대 보증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보증을 썼는데 내가 착하게 해서 연대 보증 썼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반 보증 쓴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가니까 아무 상관없다니까. 착하게 일어날 수 없어, 얘는 착오가. 그 다음에 얘가 유명한 오표시 무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오표시 무의 책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오표시 뜻은 뭐 뜻이냐면 말뜻으로 표시가 잘못돼서 해가 있다 없다? 없다. 말뜻이 표시가 잘못되더라고 나는 해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갑하고 우리 A라는 물건을 하는데 얘 물건을 100만원 했어요. 너도 100만원 나도 100만원. 근데 계약서는 얼마? 500만원 쓴 거예요, 얘가. 그럼 둘이 어쩐다? 100만원 주면 된다고요. 네? 자, 또 기출문제는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갑이 A라는 물건에 매매계약을 했어요. 자, 물건은 A라는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는 어떻게 썼냐? B라고 쓴 거예요. B라고. 그럼 어쩐다? 오표시 무의 원칙에 따르면 얘는 둘 다 A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한 거예요. 해가 없다니까요. 표시를 잘못하더라도. 그런 의사가 누구냐? 자연적 해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고 그쪽은 생각한 자. 자, 하나만 이것만 하고요. 시계요. 자, 갑이 옛날 그림 고화짜리를 이 을한테 얼마에 팔라겠냐면요 690만원에 팔라겠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얼마나 썼냐? 960만원 쓴 거예요. 지금 봅시다. 요 계약 관계에서 내가 자연주의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이 고화를 얼마짜리게요? 그렇죠? 표의자 마음이라니까요.
나가 690만 원을 팔라 했는데 계약서 960만 원을 써본 거예요, 내가. 그럼 나한테 유리하든 어쩌든 상관없이 나는 얼마나? 690만 원. 얘를 900적으로 해석하면 얘는 얼마짜리가 돼요? 960만 원. 자, 이 제3자는 좀 이건 좀 맞질 않습니다. 이 예에서 맞질 않아요. 이게 좀 기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충적이나 뭐냐면 얘 둘이 계약했을 때 흠결이 생기거든요. 그 흠결을 제3자 눈으로 봤을 때 둘이 절충하는 거거든요. 원래 말뜻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자면 얘가 보충적 혈을 보면 대충 얼마요? 한 700에 700 장난 800. 이 800이 계산하세요. 요 정도가 맞는 예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3자 눈을 봤을 때 니들이 절충해서 한 800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충적 해석입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요거 보시죠. 되셨죠? 뭔 말인지 아셨죠? 자, 기준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책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어디 보시냐면요. 자, 63페이지 보시면 법률의 이렇게 표준이 있죠. 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법률 해석의 기준. 기준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표자의 목적도로 해석하는 게 기준입니다. 제일 처음에 난 표자가 내가 이 두 당사자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인 간섭. 그 다음에 임의벽도. 그 다음에 신유성실. 이 순서대로 해석 기준을 잡습니다. 두 당사자의 목적이 뭐냐를 기준으로 제일 먼저 해석하고요. 그것 아니, 두 당사자 사이에야 어떻게 해석할지를 잘 몰라요. 지금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기준을 잡는 것은 네 두 당사자들이 진짜로 하려는 목적이 뭐냐 그에 맞게 해석해야 되고 그 목적도 애매해요. 그러면 사실인 간섭. 사실인 간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부터 그 법적으로 아니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 근데 요것이 이제 사실은 이 간섭이 법적인까지 올라가면 사실은 간섭법이 되고 그 법은 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무법처럼 성무법과 간섭법을 나누는데 우리가 말하는 법률처럼 법이 되는데 아직 사실은 간섭 법까지 위치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실은 간섭 그런 어떤 저기 우리 있잖아요. 여기 순천이죠. 순천에서는 그렇게 하더라. 법은 아니에요. 이 순천에서는 그렇게 하더라. 강주에서는 원래 강의할 때요. 팬티만 입고 해요. 순천에서 강의했더니 옷을 입고 하더라. 순천은 근데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인지 알아. 근데 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야.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런 단계의 사실은 간섭에서 판단하고 그런다. 그것도 쓰면 임의 규정 따지고 임의 규정도 없으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인의 성실, 조리나 이런 데 원칙에 따라서 해석 기준을 잡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 나머지 뭐라고 장에 써졌는데 이 순서만 딱 아시면 되고 기독교인들한테 죄송한데 목사가 임신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뭔지 알았죠? 자, 저렇게 그럼 어디가 있냐면요. 그게 63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63페이지에 서설이 있죠. 당사자가 기도하는 의도하는 겁니다. 63페이지 보면 당사자가 제일 아래줄에 보시면 당사자가 기도하고 의도하는 목적이나 사실은 간섭, 임의법규, 시인의 성실 원칙 등을 들고 있다. 순서가 목적 사실, 임신, 목사 임신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안에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아까처럼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